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이렇게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식구들 앞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강의해 보는 게 처음이어서 맨날 하는 게 강의인데 오늘 굉장히 떨리네요. 예. 오늘은 이게 지금 아주 구체적인 이론보다는요, 지금 제가 계시니께 어떻게 강의해야 되냐고 여쭸더니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셔서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왜 어떤 응용된 사례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제가 과거 학교 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이거 우리 학교하고 연결시켜서 자꾸 생각이 되는데 우리 학교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런 등등 해서 조금 편안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야는 사실 딱 어느 전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융합적인 성격이 커서 부분별로는 사실 저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시고 또 그 이론이 강하신 선생님들 계신데 제가 그냥 아주 좀 계략적으로 설명드리게 돼서 더 좀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일어났던 기사인데요. 부모님도 몰랐던 그 여고생의 임신을 타겟이라고 있죠. 타겟이라고 양판점인데요. 이마트 같은 건데 타겟이 먼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났어요. 헤드라인으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미국 마트 업계에서 이제 타겟이 아마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회원카드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물건을 사게 되면 기록이 이렇게 남게 되죠. 근데 고객의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처음에 영양제를 좀 산 다음에 한 2달쯤 있다가 로션을 사고 그럴 경우에는 임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고객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타겟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학생이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인지 모르고 거기다가 유아용품 할인 쿠폰을 갖다가 보내서 부모님이 그걸 알고서 타겟에서 항의를 한 거죠. 이거 왜 우리 딸이 지금 임신도 안 했는데 이런 걸 이제 보내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진짜 임신이었다는 거예요. 엄마는 모르는데 어떻게 회사는 알고 있었는가.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해보면 데이터 상품의 구매의 패턴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분명히 임신이다 그러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실 고객이 이게 내가 관심 있는 것이다 오게 되면 분명히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랬던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할인 쿠폰을 보냈었는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과거의 어떤 데이터 같은 걸 분석을 해서 그 안에 숨겨진 패턴이라든지 이런 지식을 추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넓게 보면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 관련된 연구를 옛날에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해왔던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도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든지 지식공학이라든지 데이터 마이닝 다 같은 얘기인데 그쪽 분야로 계속 해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빅데이터라는 이름이 아주 파퓰러해져가지고 오른쪽에 한번 사진 보시면 혹시 무한도전 보십니까? 제가 무한도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제 좌파를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무한도전에서 저 정도로 나올 정도면 이제 이 시장은 끝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멤버가 하나 없어졌어요. 지금 노홍철 씨가 없어져가지고 한 사람은 충원을 하는데 지금 누구를 할까를 지금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콘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재미 요소도 굉장히 가미가 돼 있고 근데 이게 갖는 굉장히 의미가 크기 때문에 지금 여론도 계속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문가 추천은 이제 내부의 아무래도 이제 기획자들이겠죠. 그렇지만 빅데이터 분석 등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무한도전에 나올 정도, 무한도전 아시겠지만 8명이 다 대학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 나올 정도면 이제 이게 시장에 다 일반인들의 퍼블릭 나이즈가 된 건데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이 등수 어떻게 나올까요? 그냥 믿으십니까 저거? 이 등수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좀 틀리지 않으세요? 예, 저건 어떻게 뒤에 이제 이번 수업을 들으시고 나면 강의를 들으시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아시게 될 텐데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떠돌고 있는 수많은 인터넷 데이터나 SNS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크롤링이라고 하는데 긁어요. 긁어서 분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 정도 분석은 그냥 거기서 광희, 강균성, 장동민 이 사람이 몇 번 거론됐는가 그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뭐가 빠져있냐면 센티먼트까지는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광희는 너무 좋아 이런 말도 있고 광희는 싫어 이런 말이 있겠지만 그 분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프리퀀시가
몇 번이나 거론됐는가를 가지고 관심이 있으니까 아무튼 간에 프리퀀시가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등수를 매긴 것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뭐 이 방송에다가 저거 한 줄 쓰려고 그거 이상의 코스트를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는 굉장히 세상이 달라진 것이, 옛날에는 고객 또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알려면 설문조사라든지 뭐 몇 가지 그런 방식을 썼어야 했어요.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이 지금 데이터 자체가 일반인들도 일반인들도 이 정보를 갖다가 그냥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보나 자기 데이터를 이렇게 생성하는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댓글 쓰시는 게 다 생성행위거든요. 근데 무슨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미리 통제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자기 진심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긁어가지고 숫자를 쉬어보면 관심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우리가 통제해서 아주 정제해서 만든 사실 연구조사 방법론에 비해서 어떨 때 보면 더 정확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빅데이터는 정말 최근에 제시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빅데이터 요새 하는데 원래 옛날부터 사실 데이터나 통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통계 분석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에 활용하기도 하고 조사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다 빅데이터 애널리틱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너무 지나칠 정도로 빅데이터가 무슨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꾸 오해되는 것도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갑자기 떨어진 개념이 전혀 아니죠. 빅데이터는 정말 요술방망이일까? 아니면 거품같이 없어질 한순간에 지내는 유행일까? 이게 왜 중요하면 제가 이렇게 빅데이터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생각은 뭐 아니면 돈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과도한 신뢰예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요새 빅데이터로 뭐든지 한다며 빅데이터라며 빅데이터로 한다며 요새 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빅데이터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각까지 도 많지도 않습니다. 거꾸로 또 어떤 분들은 빅데이터가 유행이고 이제 그 용어는 금방 없어질 거야. 저도 용어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센터 이름을 십몇 년간 유지해왔는데 학생들이 빅데이터 연구센터로 바꾸자. 요즘 빅데이터가 뜬다. 근데 계속 고민하다가 그냥 지식시스템 연구센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닌 게 아니라 조금 패션이 있어서 빅데이터라는 이름이 아니게 소멸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 내용적인 것은 이 애널틱스라는 내용은 훨씬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용어라는 것은 용어는 좀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 개념은 훨씬 더 강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이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분석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안 변하는 거는 분석 능력을 가진 사람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쪽은 별 차이가 안 나는데 환경이 급격히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기존의 통계, 또 지금 데이터 마이닝은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통계, 뭐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통계보다 조금 더 익스텐시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다양한 분석을 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넓은 의미의 통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마이닝이 원래 채굴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금광에서 채굴하다. 데이터에서 마이닝한다는 뜻은 그 석탄 광산을 캐면 그 안에 금이 나오죠. 여기서도 데이터를 캐면 금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 금이 바로 데이터에 숨겨져 있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지식.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표현합니다. 데이터를 마이닝하면 거기서 금과 같은 지식이 나온다. 결국은 통계 데이터 마이닝 이거 다 옛날부터 있었던 뭐 데이터 마이닝 역사는 한 1, 20년밖에 안 되지만요. 통계는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지식 추출 방법론인데 그런 것들로 그동안에 얘기되어 왔던 데이터 애널리틱스하고는 아주 다른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맥락 상에 있다는 겁니다. 다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다르다면 무엇이 다르고 같다면 무엇이 같은 것일까? 그건 뒤에 한번 보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보시면요. 큰 기대, 너무 과도한 기대도 안 하시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연구하시는 분야라든지 하시는 분야에 적용했을 때 가능성도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사실 이게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냥 한국말로 번역해 보시면 그냥 큰 데이터예요. 네, 근데 큰 데이터라고 이 말을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큰 데이터. 빅데이터 하면 되잖아요. 큰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했을 때는 큰 데이터라는 뜻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분석을 해서 지식을 추출하는 행위 또는 그거에 대한 시스템 그걸 가능하게 하는 조직 또는 전문 인력 그 주변을 둘러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략 수행 그래서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제반 이슈들을 다 같이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그냥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빅데이터, 데이터 애널리틱스라든지 데이터 분석, 통계 분석 이 얘기는 몇십 년 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앞에 빅자 하나 붙으면서 너무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데이터 양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뭐 메가바이트, 막 기가바이트까지만 가도 막 힘들었는데 기가 다음에 테라 정도까지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제타, 페타 뭐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저 그 외울까 하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예, 왜 우리가 뭐 저기 뭐 100만, 1000만, 억, 10억 이 정도 지나가고 나서 뭐 경도 있고 해도 있다고 그러는데 해당 없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초기에 70년대에는 뭐 데이터가 축적이 아주 제한되게 됐었죠. 그러다가 70년, 80년대에 있다가 지금 인터넷 모바일 시대로 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 시스템 사용자, 뭐 내부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하고 댓글을 쓰고 거기서 어떤 액티비티를 하는 사람들이 다 자료 생성자로 바뀌고 있는 거죠. 데이터 생성자로 바뀌고 있는 거죠. 앞으로 가면 더 심해질 거라는 거거든요. 뭐 인공지능이나 사물정보통신,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사물 인터넷 시대를 가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지금 다 데이터가 생성이 되거든요. 센서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센싱을 하죠. 우리 학교 안에 또 다시 옛날 보식 생각이 나는데 우리 학교 안에 그 CCTV가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대충 600에서 800대 정도 왔다 갔다 있고 고장도 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정도 있어요. 데이터 생성이 다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카드 같은 거 지금 다기능 카드 만드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디서 뭐 하시는지 그 다 아는 거죠. 저희 처음에 옛날에 회의할 때 어느 방에 누구 있는지도 알까 하다가요. 안 했어요. 되게 싫어해가지고. 예, 통제는 좋은데 실제로 카이스트 같은 데들은 지금 어디서 누가 있는지 다 보여요. 이게 이거 찍고 들어가면요. 그래서 이게 늘 프라이버시하고 데이터하고 두 개가 공존의 양면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원턴 원치 않던 지금 데이터를 막 뿌리고 다니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아무리 돌아가셔도요 데이터는 영원히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나에 대한 기록을 장례식 치러주는 회사가 생겨나고 있어요. 예. 지금 기름 넣으시고 뭐 이렇게 포인트가 얼마 주지도 않는데 그거를 그냥 거기다 이렇게 찍으시잖아요. 그럼 나 어디서 뭐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계속. 예, 그거 다 모아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분석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데이터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빅해졌어요. 정도가 대충 빅이 아니라 진짜 커져버렸어요. 예, 그런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건 크게 보면은 이렇게 원천 데이터, 일단 데이터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그냥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 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지식을 추출하는 행위, 그게 이제 데이터 처리, 축적, 분석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그래도 이거는 조금 학교 다녀야지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특히 그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이 기술을 가르치면 사실 굉장히 좋아요. 데이터가 쌓여있지만 어떻게 이걸 분석을 해야 됩니까? 데이터의 숨겨진 패턴을 어떻게 찾을까요? 그 다음에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아까 조직, 인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게 다 같이 돌아가야지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생겼는데 옛날에는 주로 데이터가 숫자 데이터였습니다. 물론 통계에서도 여러 가지 뭐 심볼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만 통계의 가장 주요한 지식 추출 대상은 일단은 숫자죠. 근데 지금 새로 생성되는 거는 옛날에는 텍스트 데이터는 분석 대상 데이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댓글이라든지 이런 텍스트도 분석을 해보면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사실 과거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냐면 첫 번째는 데이터 양이 왕창 늘었다. 두 번째는 데이터의 종류가 여러 가지 이렇게 있다. 그거 바뀐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구글 트렌드 보면 빅데이터 제가 이렇게 넣어서 쳐봤더니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2005년, 7년, 9년, 11년까지 거의 안 써요. 그때는 그냥 데이터인데 진짜 그냥 클 때 빅데이터 이렇게 얘기한 거지 또 고유명사로서 빅데이터라고 안 했죠. 사실은 이런 것들도 넓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생성한 어떤 그런 정보를 분석을 해서 트렌드를 예측한다거나 토픽을 찾아낸다거나 그런 것 중에 하나의 예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없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는 설문조사를 하든 FGI를 하든 뭐 이렇게 해야 됐겠죠. 마케팅 조사를 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사람들이 무심코 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해서 이런 트렌드를 볼 수 있다. 기업에서 이제 고객 데이터가
데이터가 생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그걸 갖다 이렇게 수집하는 행위가 가능해지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뭐 멀티미디어 콘텐츠라든지 콘텐츠 사용 정보가 다 로그의 형태로 정보 시스템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또 SNS가 지금 엄청나게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뭐 트위터라든지 뭐 페이스북 얼마나 지금 많은 정보를 갖다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쏟아내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또 M2M이라고 해서 저희가 가만히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센서 데이터에 의해서 데이터가 계속 캡처가 됩니다. 지금 사실 거의 다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해서 디지털 그 감사 증적을 가지고서 찾아보면요. 지금 그 예를 들면 범죄 같은 걸 찾아낼 때도 대부분 다 포렌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디지털 포렌식을 해보게 되면 거의 이겁니다. 진짜 나는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웃긴 얘기지만 데이터 저장 매체 값이 엄청 싸졌죠. 옛날에 그 얼마나 비쌌습니까? 하드디스크. 지금은 테라 뭐 이런 것도 다 몇 푼 안 하잖아요. 데이터 수집 비용이 굉장히 싸진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데이터 애널리틱스나 통계 분석 이런 분야가 원래부터가 있었고 그거의 조금 더 익스텐시브 버전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데이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이 과거 한 그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전에 그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지금 전문 용어를 최대한 안 쓰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베이스 시절 이후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해서 옛날의 데이터베이스는 정보 시스템을 그냥 구동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였는데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인데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든지 또 데이터 마이닝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한 10년 이상을 저도 강의해왔고 실제로 많이 구현을 해왔어요. 다만 이때는 무한도전에 안 나온 것뿐입니다. 조금 산업재 성격이 있어서 지금은 무한도전까지 나오는 정도의 파퓰러리티를 얻게 된 거고 우리 학교도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지난번 할 때 했잖아요. 예, 우리 학교가 하면 이제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보수적인 학교에서 다 어디든지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거 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한 거죠. 사실은 우리 학교에 있는 데이터를 잘 싸서 근데 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 분석해서 여러 군데다 쓰자. 근데 지금 싸는 것까지 잘 쌌는데 분석은 아직 그 성숙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 간헐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다 이게 빅데이터 분석의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고 우리가 개념 그냥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결과가 굉장히 나올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 그 교사님께서는 계시지만 이게 에듀케이셔널 애널리틱스 우리 학생들이 막 학사 정보라든지 뭐 수업 듣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성적도 있고 뭐 또 사이버 캠퍼스 들어오면 사이버 캠퍼스 들락날락 하는 기록 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학생들이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그걸 분석해 보면은 학생들을 좀 더 잘 케어할 수 있는 기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조금 더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BI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옛날 BI로도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 BI 시대 건너뛰어서 지금 빅데이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도 지금 학생들이 이화연이라든지 뭐 아니면 또 여러 군데에다가 학교에 대한 생각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예, 또 지금 저희 옛날에 기획할 때도 제일 고민이 뭐였냐면 NT화였거든요. 도대체 무슨 학생들이 무슨 댓글을 갖다가 이제 많이 올리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비정형 데이터, 분석 대상 데이터가 되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정형화 수준이 훨씬 더 이렇게 그 높아지고, 낮아지고 또 데이터가 커지는 거, 그 부분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결국은 통계 데이터 마이닝 그런 기존에 해왔던 그런 기법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텍스트 분석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새로운 거라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숫자에 대한 분석을 웬만큼 다 하시잖아요. 그죠? 뭐 하시는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가 숫자뿐만이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까지 확장이 됐는데 그 텍스트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분석한다는 얘기냐. 조금 조심스러운 건 최근에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다 텍스트 분석만 빅데이터라고 이렇게 또 그렇게 협의로다가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전체를 분석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새로 나온 것이 이제 새로 요새 자꾸 제기되는 것이 비정형 데이터로 확장된 특히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인데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인터넷 같은 데서 텍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합니다. 일단 긁어요. 그래서 쌓습니다. 이제 양이 굉장히 많겠죠. 네, 엄청나게 양이 많죠. 그걸 긁어가지고요. 그 긁은 데이터 얼마나 그게 데이터가 지저분 하겠습니까? 그게 뭐 국민교육원장같이 이렇게 딱 정리된 게 아니고 뭐 게다가 뭐 한글이지만 어른들이 보면 알아들 수 없는 뭐 반가반가부터 시작해서 뭐 별별 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긁어요. 긁은 다음에 형태소로 다 분석을 합니다. 그걸 다 나눠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의미 정보로 변환하고 추출해서 패턴을 분석하는 건데, 그 각각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것만 아시면 거의 전문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아이폰 6의 세련된 디자인이 정말 기대됩니다. 이렇게 두 개 썼어요. 이렇게 예쁘게 쓰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기대 만빵하고 그렇게 난리 표시해요. 이거 정말 텍스트 마이닝 정말 괴롭습니다. 저희 업무실 이거 지금 이것 때문에 서버도 사고 별거 다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 훈련시키기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형태소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는 또 게다가 조사가 있어요. 조사가 또 쓰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근데 이 조사까지 해서 그 의미까지는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폰 6 세련된 디자인 정말 기대됩니다. 이렇게 딱 나눠보게 됩니다. 이거 형태소 분리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형태소를 분리하고 여기다 품사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문장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반가반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 그러는데 그게 그 콘텍스트에서 의미가 있으면 반가반가도 그냥 형태소가 되는 거고요. 그냥 형태소에서 의미가 없는 그냥 탄식 같은 뭐 깍에다가 요새는 다 쓰지도 않아요. 크크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뭐 형태소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정말 어떤 별표 달고 뭐 울고 뭐 다 있어요. 그게 글로 안 되는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일단 이거를 이렇게 분류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불용어 이거는 이제 단어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점 찍은 거, 뭐 날리는 거 이런 것도 다 지워버리고 어간이 뭐 영어로 치면 connect, connected, connecting, connection 이거 다 비슷하잖아요. 이거 같은 의미면 같이 묶어줍니다. 이걸 묶어줍니다. 아까 다 분리한 다음에 묶어줘요. 우리나라는 더해요. 희끄무레 하게, 희끄무레 한, 희끄무레 해서 희끄무레 하려고 하는데 뭐 이런 거 다 비슷비슷한 얘기면 묶어줘야 되는 건데 그럼 이게 비슷한 건지 다른 건지는 어떻게 하느냐? 수작업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우울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이제 페인풀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묶어주고요. 이렇게 필요 없는 걸 지우고 이거 묶어주고 나면은요 이렇게 그 아주 정제된 텍스트 문장이 이렇게 주요 단어들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 정리가 되게 되면은 이 프리퀀시를 봐요. 여기 보시면 항공, 항공기, 수립, 개선, 구축, 개발 이렇게 다 의미 있는 단어들로 쫙 정리가 되면은 이걸 가지고서 또 이 안에서도 이게 의미 있는 단어인지 아닌지를 골라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도메인에 적합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도메인에 적합한 텀으로다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아야 될 것은 그냥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이것도 수작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재밌는 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꽤 중요한 단어인 거죠. 하지만 너무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연구 계획서 같은 걸 가지고 스캐닝 마이닝을 해보면 본 연구는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은 그래서 연구란 단어는 중요한데 연구가 공기처럼 쓰이는 거죠. 그런 애들은 많이 나오지만 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뭐 TF, IDF 같은 용어를 이걸 갖다가 이제 스코어를 만들어 가지고 빼내고 등등 해서 다 정리하고 나면요, 자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문서가 몇 개의 의미 있는 단어들과 그 단어가 몇 번 나왔는가에 대한 빈도, 예,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쯤 오면은 점점 데이터 분석, 숫자 분석하고 비슷해지기 시작해요. 결국 이 단어들이 독립변수 비슷해지고요. 이 프리퀀시, 단어와 프리퀀시 이렇게 남게 되거든요. 이제 점점 애널리틱하게 분석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프리퀀시 중심의 기초 통계하고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도 결국은 이렇게 다 형태소로 나눠서 정리하고 나면 어떤 단어 중심으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요약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숫자 데이터에서 하던 행위를 굉장히 유사하게 합니다. 첫째, 분류. 이걸 가지고서 유사한
그 문서끼리 분류해 준다든지. 유사하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떤 문서하고 어떤 문서에 아까 보시면 그 키워드, 그 단어들이 나오는 정도와 나오는 단어들이 유사할 때 그 문서와 그 문서는 유사하구나 그렇게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든지 또는 군집화한다든지 이건 얼마나 자기들끼리 비슷한가.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재밌는 건데 감성을 분석하는 센티먼트 어널리시스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까 저 단어를 저렇게 그 객관화된 단어가 아니라 감정 단어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요. 감정이 있는.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냐면 사전이 있는데 렉시콘이라고 해서 사전이 미리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이 감정 분석이라는 거는 폴라리티, 그러니까 극성을 가지는 식으로 분류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좋다 나쁘다를. 그러니까 그 극성에 따라서 극성용 사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긍정사전과 부정사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긍정사전에서 긍정사전과 유사한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 부정사전과 유사한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를 가지고서 그 문서의 극성을 따져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화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영화가 이게 대박이 날 건지 안 날 건지를 초기에 빅데이터 분석 갖고 합니다. 영화 보면 가만히 안 읽고 집에 가서 꼭 뭐라고 쓰거든요. 근데 그걸 쫙 읽어요. 예, 인터넷에 읽어가지고 극성사전에 넣어요. 영화가 나오면 이제 극성사전이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나오게 되면은 이게 이쪽인지가 나오잖아요. 그 극성이 이게 긍정적이다. 그럼 이거 대박날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예측을 한다는 건데 꽤 잘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센티먼트.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빅데이터 좀 할 게 너무 많은 것이 이게 극성을 하려면 렉시콘, 사전이 있어야 되는데 사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 영어 사전은 꽤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전이 별로 없고요. 또 재밌는 건 사전은 도메인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지금 화장품 회사가 어떤 상품을 출시했다. 그러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이제 고객들의 반응을 갖다가 그야말로 FGI나 설문조사 안 하고 하는 방법을 긁어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거는 화장품의 긍정과 부정에 대한 렉시콘은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대학도 지금 가끔가다 NT와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대학을 바라보는 뭐 감정이랄까 또 그런 것들 같은 것도 이걸로 다 어떻게 보면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렉시콘은 다른 대학하고 또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 대학이 갖는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젠더 이슈하고 같이 해서 극성사전을 놓고서 늘 이걸 모니터링하면서 나빠지면 이게 왜 나빠지는 건지 또 연관 단어들을 갖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 연결되어서 이게 우리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미리 말씀드리게 됐는데 연관성 같은 경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아까 그 단어를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이 단어 나올 때 이 단어 나오나, 이 단어 나올 때 이 단어는 그냥 무식하게 쉬는 겁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가 직접 쉬는 건 아니고요. 이게 다 툴이 있잖아요. 빅데이터 분석 툴이 쉬어져요. 아까 제가 사람이 한다라는 것만 그 판단만 사람이 하지 그 다음부터 쉬고 분석해주고 뭐 이런 것들은 다 툴이 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컴퓨터하고 큰 용량의 그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소위 그 텍스트 데이터조차도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 관련돼서 하나 연구를 굉장히 많이 같이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초기이고 또 빅데이터 쪽은 학교 쪽에서 이론적 베이스를 가지고 시작한 데가 별로 없고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그냥 인더스트리에서 그야말로 그냥 숫자만 쉬기는 걸로 시작을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흥분 상태로 시작이 된 상황이라서 학교에서 좀 적절한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훨씬 더 개선되고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배우게 되면 통계,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분석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제 지금 생성되는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추출할 수가 있는 그런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사례를 넘어가겠는데 사례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제가 재밌는 것만 몇 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데이터 활용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내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이 모든 걸 다 망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제일 많이 쓰는 데 중에 하나가 국세청 같은 데서 누가 세금 떼먹나 그거 데이터 분석을 해보게 되면 패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세금을 탈루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을 찾아내가지고 조금 더 인베스티게이션 하는 거죠.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국세청에서 데이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훨씬 잘 잡죠. 그 시스템 개발비에 비해서 그 수백 배의 효율을 얻을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지금 우리나라도 이거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국가 정책을 수립할 때도 그냥 그 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옛날에 저기 조교수 때 그때 조교수 때는 뭐 너무 말을 지금도 그렇지만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데 제가 우리나라 정책 개발은 5급 사무관이 아래 한글 갖고 한다고 맨날 그랬어요. 안 웃으셔서 제가 더 지금 당황스러운데 무슨 얘기냐면 뭐 하나 데이터로 따져보지도 않고 자기 그냥 생각으로 아래 한글 가지고 정책을 수립한다. 그것도 사무관이 그 저기 기한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의료보험 정책 같은 거 할 때 의약분업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데이터 가지고 시뮬레이션 좀만 해보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아래 한글로 한다. 맨날 그랬는데요. 사실 국가도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지금 가용한 정보를 데이터를 갖다 놓고 데이터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도대체 데이터를 놓고서 이거를 이렇게 정책을 바꾸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가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해서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물론 이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에비던스 베이스드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해서 지금 정부 3.0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분석 기반,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 그 분석 성숙도가 굉장히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인력 양성에 대한 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또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지금 가장 또 대표적인 성공 사례 중에 하나가 뭐를 했냐면은 심야 노선 버스를 만들었는데요. 버스 안 타시면 잘 모르실 텐데 이게 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냐면은 KT가 밤에 이제 뭐 전화 택시 콜을 하든지 집에다 전화하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밤에 콜택시로도 전화를 많이 하든지 뭐 집에 전화하든지 이런 게 많은 콜들 30억 건의 이 통계를 가지고서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그게 많이 나더라. 어느 지역에서 보통 놀다가 밤에 버스 끊어진다. 그거를 알아낸 거죠. 근데 그거에 기반해서 심야 노선을 만들었다. 그랬더니 이건 뭐 성과가 좋았다. 이런 것들은 참 애널리틱스 할만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또 지금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도 뭐 고속도로 하시지만은 거기서 이제 VOC라고 해서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전화해가지고 민원이라든지 민원으로다가 내는 것들을 텍스트나 음성 데이터를 다 텍스트로 변조해가지고 바꿔가지고요. 그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같이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도대체 어느 요소가 불만 요소가 많은지를 찾아내서 그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개선을 한다든지 이거 뭐 우리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금 그 뭐 이화연이라든지 우리 학생들이 어디가 불만이 많은지를 사실 텍스트를 쭉 긁어다가 그거를 사람이 목칙을 할 경우에는 자기 바이어스도 있을 수 있고 완벽할 수도 없는데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도대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사실 이건 저희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한 것 중에 교통연구원에서 이제 항공기가 왜 사고가 나고 또 지연 출발하고 사고가 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나는지 근데 사고 데이터가 팩트로다 사고 안 사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항공 조사관들이요 가가지고 전문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긴 레포트를 써요. 네, 전문 용어로다가 그러면 그 레포트를 갖다가 수백 건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저기 지연 출발은 수천 건이고요. 사고는 항공기 사고가 좀 그렇게 나는지 몰랐는데 소위 사고라고 분류된 것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만 120건이 있었어요. 신문에서 그냥 완전히 비행기 떨어지는 것만 텔레비에 나서 그렇지. 그래서 이 연구한 다음부터 비행기 탈 때마다 조금씩 불안해요. 이게 왜냐면 유형이 저는 조사관이 아니잖아요. 근데 조사관들이 조사한 레포트들을 텍스트 마인으로 쭉 읽었더니 유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비행기 특히 뜰 때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거 이 유형에 해당되나? 막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뜰 때 40%, 뜰 때 40%, 내릴 때 30%고 비행 시간은 10시간 동안은 사고 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때 주무셔도 되는데 뜰 때 내릴 때는 계속 이거 그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서 굉장히 이거는 그 후유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가지고 유형을 분류한다든지 해서 미리 예방적 차원으로다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하는 기초조사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최근에 끝낸 건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제 발목을 잡는 거 아닌가 걱정인데요. 감사원에서 뭐를 제일 지금 감사 대상으로 하나 지금 감사원장님께서 지금 맨손으로 다 감사하던 시대는 지났다. IT로다가 해야지 감사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IT 기관 감사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짜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그 마스터 플랜을 짜고 있는데 감사 부문 중에서 지금 이제 빅데이터를 갖다가 활용해서 감사에다가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찾으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빅데이터를 잘못 알게 되면 빅데이터가 데이터가 맹맹 돌다가 뭐 비리가 있으면 거기서 콕 집어가지고 나는 너를 봤어 그러고 찍는 이게 아니거든요. 보셨지만 굉장히 업스트랙트한 겁니다. 익스플로레이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요구한 거는 다 안 된다고 저희가 그랬고요. 다만 뭐를 했냐면은 지금 연간 R&D 예산이 한 거의 우리나라에 20조 이상 지금 투입되고 있는 나라인데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R&D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인데 보고서를 내면서 비슷비슷한 연구를 자꾸 조금만 바꿔갖고 제목 바꾸고 내용 좀 바꿔가지고 중복 지원 받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문제는 제목만 보면 아무도 몰라요. 다른 연구 같이 보인다고요. 근데 중간 보고서, 기말고사에 100페이지짜리 읽어보면 그것도 전문가가 읽어보면은 비슷한 거죠. 근데 보고서가 1년에 몇백 건씩 나오니까 감사관들이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은 보고서를 다 읽을 필요 없이 우리가 텍스트 마인에도 보고서를 통째로 기계로 읽어주겠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애들끼리 딱 찍어줄 테니까 걔네들만 보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갈 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서너 편 안쪽으로 줄여주겠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파일럿팅을 했는데 제목은 완전히 달라요. 게다가 분야도 달라요. 하나는 뭐 의학에다 내고 하나는 예를 들면 경영학에다 냈는데 상상도 안 하죠. 그건 감사 대상도 아니에요. 낼 때 분류가 다르면 감사 대상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기계니까. 다 갖다 집어넣고 돌렸더니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하고 줬는데 보니까 실제로 내용이 이제 유사한 거죠. 그러면 이제 감사 효율성이 훨씬 높아지지 않겠어요? 다른 거죠. 지금은 텍스트를 읽어가지고 대신 지금 막 기계가 읽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요. 뭐 그 다음에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독감 예보를 한다든지 또 할리우드 영화 예측 같은 거 이제 아시겠죠? 댓글 같은 거 쭉 기계를 읽어서 센티먼트를 분석하면 간다 안 간다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근데 뭐 영화 다 찍은 다음에 지금에 와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예측도 가능하다. 이거는 과거와 다르게 데이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SNS 가지고 분석을 한다. 이런 거죠.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도 하고요. 신한카드에서도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는데 카드 사용하는 거 보면 나는 당신을 다 압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고객 서비스 같은 걸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저희가 이것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금융기관에 한 70% 정도를 다 했는데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줄 때 이 회사가 부도가 날 건지 안 날 건지, 또 개인한테 돈을 빌려줄 때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디폴트 리스크가 가장 크잖아요. 그게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데 그거를 미리 저희가 그 10년간의 모든 기업의 데이터 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부도난 기업의 데이터하고 부도나지 않은 기업 데이터를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부도가 나는 회사는 부도가 난다고 저기 나오고 부도가 안 나는 회사는 안 난다고 나오는데 생각보다 무지하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새로 기업이 딱 들어오면은 그 모형에다 딱 적용을 하면 부도 가능성이 딱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너무 위험하다고 하면 안 빌려주거나 이자율을 높게 받는 거죠. 그게 신용평가 시스템인데 지금 저 신용평가 시스템은 저희 센터에서 아마 국내 그거는 거의 다 만들었을 것 같아요. 초기에. 그래서 그거는 재무 데이터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쪽에도 굉장히 재밌는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이쪽을 저희가 이건 한 15년 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 2, 3년 정도는 굉장히 대접받고 지냈는데요. 원래 학교 연구라는 게 그런 게 인더스트리에서 하는 법을 이제 배우고 나면 처음에는 교수님 그러다 그 다음에 전화도 안 옵니다. 다 배우고 나요. 또 이 사회과학 쪽은 코로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게 원래 우리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걸립니다. 이게 속상한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 모형은 다 이거야 돼서 나간 거예요. 우리나라 모형은. 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다 은퇴하시는 분들만 인정하고 있고요. 지금은 신진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걸 아이템을 바꿨는데 도둑 잡는 거로 바꿨어요. 내부에서 금융기관 내에서요 이 돈을 가지고 튀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문에 나는 거는 진짜 아주 심각한 경우만 언론에서 홍보팀에서 못 막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금융기관별로 1년에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는 내부 세프트로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 뭐 튀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신인도에 무지하게 큰 영향을 주고 크게 보면 이게 오피 리스크를 구성하는 게 중요한 건데 잡아야 되는데 아무리 경찰을 배치해도 그렇죠. 감사실 인원을 한없이 늘릴 수가 없잖아요. 트랜잭션은 굳이 많죠. 국민은행 정도 되면은 지점이 1,000개. 우리나라는 은행 하나가 막 직원이 10,000명, 농협은 6만 명이에요. 농협 같은 데들은 지금 4,500개 지도까지 하고 어떻게 다 잡습니까? 시스템 이거 저희가 이걸 특허해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뭐냐면 트랜잭션을 이렇게
그 안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이게 냇가가 흘러가면 그 안에다 어항을 놓으면 물고기가 잡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그 고유 횡령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로렌 시나리오를 데이터 마이닝 같은 거 통해 가지고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시스템에 넣어놨다가 거기 걸리면 그 걸리는 케이스들이 시스템에 뜨는 거죠. 그럼 감사 역량을 거기다 집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위험지구 탐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그것도 히트 쳐가지고 한 8, 7개 은행에 다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또 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로 다 많이 잡아요. 옛날 같이 임정감사라고 해서 지점에 가가지고 뭐 못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잠부 뒤져가지고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다 빅데이터 분석해가지고 하는 그런 트랜잭션이 어마어마하게 돕니다. 말도 못하게 도는데 그 안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여기 이것도 하나의 예가 나왔는데 이 어드바이저라고 지금 아리조나 대학이라고 했는데 예를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듀케이션 애널리틱스 학생들의 수강이라든지 입학부터 시작해서 너무나도 많은 데이터를 쏟아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학생들을 더 케어해주고 심지어는 지금 뭐 MIT나 뭐 이런 데들은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사이버 캠퍼스 들어가게 되면 내가 저기 중간고사 때쯤 되면 나 이제 학점 뭐 받을 건지 신호등이 나온다고 해요. 예, 너 이 상태로 가면 빨간불이다. 옛날에 그거 만들까 했는데 그 의미가 없는 게 저희 중간고사 성적만 보면 대충 다 아시지 않으세요? 예, 뭐 하여튼 그런 정보를 가지고서 이제 동료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관별로 빅데이터를 해서 분석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기관별로 너무나도 편차가 많이 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비창부 중심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한 핵심 역량 미래 과제로 놓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들에 대해서 빅데이터 역량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지금 진단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지 향후에 그런 걸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지 그거에 대해서 진단하고 평가해가지고 컨설팅하는 그런 지금 사업을 정보진흥원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들을 이걸 다 진단해서 딱 데이터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데이터, 인프라, 사람, 또 전략 이런 것들이 같이 공이 가야 돼가지고요. 빅캐트라고 해서 저희 연구센터하고 같이 해서 지금 만들어서 많은 기관들을 지금 평가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거 만들 때 우리 목동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파이러팅 할 때.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대학이 그럼 빅데이터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냐 그렇지 않고요. 사실 일부 선도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빅데이터 관련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저희가 지금 2014년 9월에 그 일반 대학원 협동 과정으로 빅데이터 분석학을 만들었는데 아직 홍보 같은 게 많이 안 돼서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그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왜 협동 과정이었냐면 사실 제가 지금 뭐 대표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사실 경영학, 통계학, 컴퓨터 사이언스 또 사회가 전반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융합적 성격 때문에 협동 과정으로 해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5년 9월이니까 이번 가을 학기인데요. 이번 학기까지는 아직 홍보가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영전문대학원 야간으로 왜냐하면 그때 문의가 많이 왔어요. 뭐냐면 주간에 이걸 만들었더니 야간에는 안 되나요? 그런 문의도 꽤 왔었고 지금 회사에 다니는데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키우고 싶은 대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가지고요. 스페셜 MBA 프로그램으로다가 야간에다가 빅데이터 MBA라고 해서 분석 역량을 갖다가 충분히 활용하시는 경영 빅데이터 아주 테크니컬하지는 않지만은 충분히 자사에 있는 가용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경영 활동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트랙을 지금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9월부터 이제 학생들을 모집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 산업 부분인데요. 이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빅데이터를 해보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효과적인 빅데이터 분석 기법 자체를 개발하는 거는 이제 공학 통계학 쪽에서 계속 해나가시면 되고요.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하거나 응용하는 연구는 사실은 전 학문 분야에서 하실 수가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로 이 적용용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경영 분야에서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교육 분야에서도 아까 보셨지만 러닝 애널리틱스 이쪽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법 자체를 개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뭔가를 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넓게 보면요.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아까 사회학 분야의 연구 방법, 물론 아직은 조금 연구 방법을 쓰기에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보조적인 방법으로서 활용해서 쓰는 방법도 있겠다. 그 산학협동 방안으로다가 생각해 보면은 빅데이터 분석 능력하고 응용 방법론을 이제 우리 학교가 가진 어떤 대형 연구집단이 좀 형성되면 좋겠고 지금 연구과제 분야별로 내실 때 이 빅데이터 부분이 나름대로 조금 파퓰리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든지 이걸 연계해가지고 하게 되면 제한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이거죠. 근데 이거 어떨 때 보면 너무 과도하게 가는데요. 과도하지만 않게 적절하게만 이게 그 전략으로 채택이 되면 연구 제안서 매력도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획득이 돼야 되고 또 공공 부분에 적용될 게 많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제반 기관과의 MOU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너지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고요. 지금 시간 때문에 이제 저기 이 정도 말씀드리는데 종합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빅데이터는 뭐 요술방망이는 아니지만 또 그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는 조금 더 쓰러질지 모르겠으나 그 데이터 애널리틱스라는 개념은 앞으로 좀 더 강화되면 강화될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는 거고요. 그 어떤 특정 연구 집단의 그 소유 문제라기보다는 굉장히 융합적이고 다학제적인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 전반적으로 이 데이터 애널리틱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지고 그러면은 우리 행정 서비스도 좋아지고 또 교육 인력도 사실은 애널리틱스에 대한 그 이해도는 좀 높을수록 분명히 시장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분명히 그럴 것 같고 또 산학 쪽도 우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제안들이 매력도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